보자. 139페이지 7강입니다. 자, 관세는 국가의 과세원에 의해 수입품에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국경을 넘어야지 붙는 세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관세는 강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부여를 하는 세금이지. 자, 관세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됩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자, 그럼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되고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자, 사실 관세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오는지 않는 자국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진짜 극히 드물걸? 특히 요즘에는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 물건이 아닌 거 어디 있게? 뭐 어디 있어요? 자, 뭐 일본 물건 아닌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중국 물건 아닌 거 웬만한 것들은 사실 다 알리지. 나 알리 진짜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남편한테 오빠 뭐 이걸 필요해 이거 사줘. 알리에서 주문했대. 안 와. 난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는 쿠팡이 좋단 말이야. 왜 지금 주문하면 막 바로 오잖아. 근데 뭐 필요한 얼마 전에 뭐 있었냐면 이제 핸드폰 케이스 뒤에 이거 붙이는 거 그래서 나 그냥 이거 지나가다 내가 사도 되는데 선생님 요즘에 어디를 안 지나가니까 집하고 계속 이러니까 뭐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쿠팡에서 살까 하다가 근데 보니까 한 8,000원 정도 해. 그래서 이거 살까 했는데 내 남편이 자기가 사준대. 자기가 800원에 살 수 있대. 800원? 진짜? 또 혹했지. 멍청이 같은 내가 또 혹했어. 안 와. 주문했대. 왜 안 와? 주문했대. 언제 와? 이제 배 탔대. 그래서 그게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이제 샀겠죠. 쿠팡 있는데 이건 800원과 8,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그치? 자, 그만큼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품의 경우에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어. 자, 왜 당연히 다 싼 거 먹을 거 아니야. 하지만 어때? 우리 거 안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쌀농사 재배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자, 관세는 조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의 종류 동그라미 1번, 납세자 2번, 세율 3번 등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 적용을 받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다고요. 자, 그러나 국내적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 점 등의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아. 좀 소프트 법이네. 말랑말랑해.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관세율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관세율이라는 건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변동 가능한 수치예요. 그쵸? 자,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자, 종가세 가격 그 다음에 양으로 하는 거 종양세 자,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다 합친 걸 뭐라 그래요? 복합관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종가세는 과세 가격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출하고 종양세는 수입품의 가격, 품질 등과 상관없이 하나, 두 개, 세 개,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하여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선택관세 합치면 뭐라고? 복합관세라고 합니다. 자, 한편 넘어갈게요.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자,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자, 우리가
자, 다시 볼게요.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슬라이드 관세, 할당 관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슬라이드 관세는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가격 간의 차이 동그라미 관세액이 슬라이딩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 자, 탄력적 경제 개념에서의 탄력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무조건 탱탱볼로 이해를 하세요. 탄력적이다라는 건 탱탱탱 튀잖아. 많이 튀잖아. 많이 튀고 많이 바뀌어. 가격 변동이 그만큼 많이 바뀐다는 거고 우리가 같이 나오는 개념으로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자 치약값이 엄청 싸졌어. 치약 하나에 10원이래. 그럼 치약 싸니까 우리 하루에 100번 닦을 거야? 자, 쌀값이 훅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하루에 10끼 먹을 거야? 아니야. 크게 변하지 않은 생필품 같은 거 튀지 않는 변동값이 크지 않은 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탄력적인 관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세율을 정하고 수입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국산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의 차이를 조정하여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할당 관세 동그라미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자, 그럼 할당 관세 수량 한도를 정해놨어. 자, 예를 들어서 50개까지는 괜찮아. 관세 별로 안 받을게. 51개? 야, 여기서부터는 세금 막 때릴 거야. 자, 그러니 50개까지만 받아들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낮은 관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1차 관세율이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할당 관세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자, 국내 수요량 동그라미 치세요. 왜? 아까 관세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일단 국내에서 쓸 수 있는 거 먼저 쓰고 부족한 거 외국에서 가져와. 자, 관세는 국내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긴급관세라고 하는데 긴급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외국 상품의 수입이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때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세율을 조정함으로 상품의 가격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의 수출 보조품이나 장려금이 지급되어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 관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가의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 및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협력 및 갈등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이거 되게 미묘한 정치 싸움이지 않겠어? A국에서 받아들이는 건 그래 우리 사이 좋으니까 세금 조금 내. 근데 나 B국 싫어하니까 B국 세금 많이 내.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거 다 반대로 내가 친해지고 싶은 나라가 있어. 그러면 우리 아직 안 친하지만 내가 관세 조정해 줄 테니까 우리 좀 사이좋게 앞으로 교역 많이 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 정치적으로 충분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야. 관세율을 크게 높일 때 상대국의 무역량이 줄어드는 건 우호적 관계가 저해될 수 있고 또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 정치적 수단으로 어때? 엄청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4번 봅시다. 자, 보기 정리해 보면 국내 총 수요는 뭐야? 1만 톤이고 국내에서는 5천 톤밖에 없대. 그러니 5천 톤은 어떻게 나머지 5천 톤은 지금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치? 그래서 수입 원료에 대해 4번 보고 있어요. 20%의 관세를 적용할 때 필요가 있지. 그러나 원료 수입량 전체에 20%의 관세를 적용하면 이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왜? 모든 수입량에 다 5,000톤 이상 필요한데 다 세금 때리면 너무 힘들어 라는 보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들아 정답은 5번인데요. 나머지 1, 2, 3, 4 선택지를 맞게 바꿔보세요. 자, 심의가 뭐냐면 자, 선생님 8강 보고 있어요.
자, 깊은 심자에 의논할 의자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건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표 동그라미.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할 때 투표 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민주주의 유체로 뽑힙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론가들은 다수결을 위한 투표가 구성원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많아 심의에 의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심의 물론 중요하지. 근데 다 할 수 없으니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투표를 더 많이 썼단 말이야. 어쨌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모이세요. 다 토론합시다.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하자라는 거지. 근데 심의도 많이 중요해. 봐봐.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자 구분할게요. 성찰적 의미의 내적 심의와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심의와 성찰하는 그 다음에 외적 심의가 있어요. 외적 심의는 집합적 의미로 자 그래서 개인의 성찰 차원에서 내적 심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심사숙고가 나와서 잠깐 다른 얘기 잠깐 하면 선생님 최근에 이제 선생님 강점 이런 거 엄청 관심 많잖아. 강점 검사 같은 거랑 강점 지표 이런 이제 테스트하고 막 그런 게 엄청 관심이 많은데 아 이게 뭐냐면 그 34개의 항목으로 인간의 이제 심리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길거든. 한 1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나에 대해 조사하면 그 34개의 지표로 나의 그 강점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준단 말이야. 그 선생님은 나의 이제 1등은 최상화고요. 최상화가 뭐야? 최상. 최상. 1등. 평균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걸 추구하는 나 최상화, 집중, 수집, 뭐 전략 약간 나는 그런 지표가 많고 나 뭐가 없냐면 복구, 공정, 심사숙고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잘 안 쓰니까 없겠지만 이걸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겠지. 근데 최근에 선생님이 뭐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을 이걸 해줬단 말이야.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엄마 1등이 심사숙고인 거야. 근데 그동안 내가 거의 40년 동안 항상 우리 엄마 되게 많이 했던 말이 엄마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거 해봐라. 빨리 말해줘. 엄마 빨리 결정해. 내가 항상 엄마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내가 진짜 많이 했거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부터 더 많이 했겠지? 엄마가 가봐라. 엄마 지금 빨리 지금 정해야지. 빨리 예약해야 돼. 말아. 반성했어요. 우리 엄마는 심사숙고가 이만큼 큰 사람인데 엄마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충분히 맞춰보고 뭔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 편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사람 내가 빨빨빨빨빨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반성했어. 그치? 자, 나 같은 사람은 그럼 심의가 돼야 안 돼?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해야 되겠지? 이 강점이라는 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요즘에 그 검사 한지 지금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 엄마 해드린 지. 그러고 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엄마한테 뭔가 엄마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 기다리는 거야. 해.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보통 엄마 해? 빨리 할까? 이제 그 다음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는 기다려. 조금 기다려. 기다리려고 노력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생각해보고 얘기해줘 라고 해요. 그걸 조금 이따 또 물어보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자 다시 야, 이 심사숙고가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이거는 내적 심의가 집단의 경우로 확장된 것이 외적 심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많이 성찰을 해서 내 성찰의 과정을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뭐해? 토론하거나 서로 뭐 논의하거나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서로
상의하라는 거지. 토론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언제 다 하고 앉아있어. 그치? 자, 집합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판단에 도달하려는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입니다. 자, 최선의 판단 볼게요. 최선의 판단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들아 최고의 판단은 아니야. 왜? 각자가 생각하는 최고는 어때? 다르겠지. 그러니 각자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다르겠지만 이 베스트들이 모여서 가장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잖아. 이 최선이라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이야. 자, 집합적 숙고가 외적 심의입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 말할 때 심의는 외적 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적 의사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자 그럼 민주주의 심의에서도 할 수 있네. 심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치. 자, 심의민주주의자들은 심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결정을 투표에 맡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는 집합적 결정을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뿐 아니라 시민의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중요하죠. 밑줄 치세요. 개인의 판단 능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상상력과 추리력이 동원되고 서로 다른 입장이 다양하게 공유되면 의사결정의 합리성 동그라미 자 혼자 할 때보다 우리가 같이 할 때 어때요? 더 나은 방법으로 갈 수 있잖아. 자, 시민의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자, 익명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투표와 달리 시민은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대한 선택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민은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주어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노력, 수능 비용을 자 세모 치세요. 최소화. 가장 물론 생각할 시간 자체는 되게 길었지만 정말 가장 작은 양을 투입해서 가장 최대 극대화된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거지.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게 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교환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자, 심의의 장점이 지금 엄청 많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우리가 투표에서 갖고 있는 이 빠른 효율은 아니겠지만 한 번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내면 어떤 선순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효율까지로 갈 수 있는 거지. 어떤 방향에서의 효율이냐가 좀 다르죠. 자, 근데 심의가 갖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입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자, 그래서 사회 규모고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다 하는 거는 맞아? 안 그치? 그러면 심의 민주주의라는 기대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임스 피시킨이 뭐라 그랬냐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앤서니 다운스는 다 동그라미 치세요. 사람 나오고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칭했는데 자, 피시키는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습니다. 자, 피시키는 사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확증 편향 X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 X 자, 이게 요즘에 SNS죠. 최근에 노강쌤한테 왜 뭐 릴스 이런 거 홍보 안 하세요? 이랬어요. 뭘 하죠? 주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그거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안 하냐는 거야. 그래서 없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어. 70%를 갖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은 100%가 아니어서 뭘 못한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런 걸 못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 사회는 30%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를 갖고 있다고 자랑한대.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와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사실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야 저 당연한 말 아니야? 뭐 뻔한 말 왜 해? 라고 사실 보일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이거는 성향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가 다 뭐 그냥 가장 쉬운 예로 선생님도 육아를 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아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아이를 뭐 밤에 뭐 쉽게 잘 빨리 재울 수 있어요? 혹은 여진이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잘 먹게 할 수 있어요? 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잘 먹던데요? 그냥 잘 먹지.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 하지만 이 작은 정보가 내가 어디 가서 막 말할 만한 정보야? 아니잖아. 뭔가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를 잘 볼 수 있나요? 난 정답 무조건 알고 있지. 정답 계속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지 않을 뿐이지. 그치? 자, 다시. 자, 그래서 뭐 하자고? 공론조사 동그라미. 자, 공론조사는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하는 학습과 토론을 통한 수기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입니다. 자, 공론조사에서 맨 먼저 수기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 자, 그러면 1차 조사를 해. 1차 조사를 통해서 사람들 이때는 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에 참여할 이 사람들 보고 대상자 그럼 이 사람들이 되게 좋겠네 하면서 표본을 갖고 이 사람들을 심의의 주체가 되게 하고 자 이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중요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 동그라미. 자 그냥 심의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정보를 주고 다시 말해서 교육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학습과 토론 등 수기의 과정을 거친 사람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하고 변화를 확인합니다. 그러고 공개합니다. 근데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도 있어.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조사는 또 바뀔 수 있잖아. 그럼 언제까지 해?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만 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목적에 따라 공론조사의 결과가 취사 선택되어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자,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 견해, 평판, 사회적 압력 때문에 자, 나는 A라는 의견을 내고 싶지만 이제 B 집단 애들이 뒤진다라고 이제 뒤에 와서 칼 들면 내가 B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거짓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문제 4번 볼게요. 자,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인데 4번 맞는 선택지로 한번 좀 고쳐볼게요. 수기하면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낸 거죠. 자, 9강 넘어갈게요. 자, 갑시다. 스케일은 지리적 관점에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지리학 형광펜 치세요. 사회적 공간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스케일은 우리의 지리적 상상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차별화 동그라미. 자, 그러나 사회지리학에서 스케일은 논쟁적인 개념이래. 뭐야? 논란의 요소가 좀 있어. 스케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대.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고 말했을 때 그냥 영어 자체로 보면 규모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 근데 크기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 자, 크기라는 게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누가 기준이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가 구분이 달라질 수 있지.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건데 자, 봐봐. 많이 알려진 스케일 개념은 지도학적 스케일입니다. 자, 그럼 처음에 지도학적 정확한 수치죠. 어떤 대상이나 현상이 지니 길이나 질량 같은 특성을 크기로 나타내기 위한 양적 측정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건축 이럴 때 많이 쓰이죠. 뭐 길이, 높이. 공간과 시간을 양적으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특정한 단위로 나누어 측정해야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주민의 주거지를 연구한다면 이들의 주거지 집중 형태를 지도로 재현할 때 특정 거리, 도시, 대도시권 등의 스케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질적인 척도로서 사회적 실천이나 물리적 과정이 발생하는 수준을 가리키는 스케일 개념으로는 자, 위계적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질적으로 측정하는 거래. 자, 위계적 스케일은 지도학적 스케일보다 질적이고 수직적인 범위를 채택하여 신체, 가구,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에 이르기까지 뭐 읍면리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치? 자, 가구와 같은 좁은 범위 스케일은 가족관계의 변화, 1인 가구, 2인 가구, 뭐 3인 가구. 자, 지역사회는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기 적합한 수준이 될 수 있고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현상을 여러 스케일로 분류하고 차별화해서 명료하게 관찰,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스케일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형광펜 치세요. 스케일이라는 게 자, 이 스케일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거지. 자,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물리적 현상은 어떤 개인이나 대상보다 우위에 있는 예측 가능한 규칙성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테일러는 자본주의의 생산 활동과 조직화는 스케일에 따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에 따라 구조화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스케일이 공간과 사회를 구성하는 실제하는 요소라는 것과 자, 이와 다르게 스케일을 외부에서 주어진 범주라기보다는 사회적 구성물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스케일이 엄격하게 구분된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거나 스케일에 어떤 고정된 계층이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순간들과 맥락의 산물이 스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케일을 사회적 구성의 결과물로 보지만 스케일의 본질을 다르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 자, 포스트 구조주의적 접근은 스케일이 특정한 사회 공간 관계와 질서화에 대한 관념적 제한물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스케일에 대한 선언적 의미도 부정하고 스케일에 대한 실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정치, 경제적 구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적 실천과 담론이 어떻게 스케일을 만들어내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러면 다 뭐 크기도 아니고 사회적 경험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자, 이 사람이 우리가 똑똑하다라는 지표를 봤을 때 뭐 학교를 오래 다니면 똑똑한 거야? 무조건 시험을 잘 보면 똑똑하지, 그치? 근데 그 똑똑하다라는 정의가 과연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안 되잖아. 그럼 이 어떻게 다 종합해서 스케일을 낼 거란 말이야. 자, 스케일이 실제하는 것이든 아니든 스케일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 지리적 상상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리의 지리적 상상은 그 자체로 스케일에 따라 조직화되어 있고 스케일을 통해 사고하는 것이 우리의 공간적 지각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자, 스케일로 조직화된 지리적 상상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자, 예를 들어 도시와 농촌이라는 스케일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특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요. 전통적으로 도시는 기술적 진보, 개방성, 다양성, 세련된 문화와 연관되어 있고 농촌은 폐쇄적, 협소해. 자,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인식은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자, 글로벌 흐름은 농촌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자, 어디까지가 농촌이야? 같은 구, 뭐 읍면리 안에서도 구도 나눠지잖아, 그치? 또한 농촌 또한 자본의 흐름이 얽혀있고 현 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동과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이기도 해. 중요하다고. 자, 사회지리학은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사람 간의 관계의 상호작용 동그라미.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과 이 모습이 형성, 전개되는 맥락을 연구합니다. 자, 스케일은 연구의 대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도구고요. 사회지리학에서는 스케일의 개념의 적용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는 국제적, 지역적, 사회 변화를 특정한 입지와 장소에 위치시키고 그 입지와 장소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10강 넘어갑시다.
자, 법익이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뜻하는데 자, 여기에는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우리의 뭐 신체도 그렇지만 우리의 명예도 어때?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는 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의무 동그라미. 따라서 법익 침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범죄로 구성하고 형벌을 부과합니다. 자, 형벌 부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법익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자, 여기 중요해. 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법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헌법에 의거하여 특정 목적 하에 공권력으로 개인을 침해할 수 있는데, 자,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헌법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 자, 법익 제한의 사유와 그 구체적 내용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 미리 동그라미 이미 있어야 돼.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보호 대상 법익과 이러한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이 맞아야 하므로 국민의 법익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 비례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비례 원칙이라는 법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쭉 여러 가지 내용을 해준 거지. 자,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얘들아, 법지문의 핵심은 뭐야? 용어 설명이야. 우리에게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앞에서 용어 설명을 쭉 해줘. 그리고 뒤에서 용어 설명을 안 해. 왜? 용어 설명했지? 이해했지? 그럼 우리 앞에서 설명한 용어 나 이제 계속 쓸게 라고 용어 설명하면서 사례에 적용하면서 문제 풀어. 그럼 문제에는 뭐 나오겠어? 이 용어들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디까지 제한 범위가 있고, 자, 사례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응용해서 문제 풀 수 있니까지 이어져서 나오겠죠. 근데 사례 적용은 이해를 위한 사례 적용이고 실제로는 뭐야? 용어가 메인이야. 근데 용어를 우리가 사회 뭐 법정처럼 쭉쭉쭉쭉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 그러니 앞뒤를 붙여서 이해하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쭉쭉 하셔야 돼요. 얘들아, 형광펜 들고 요 우리 법 지문에 나온 용어 자체들에만 용어에만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가자. 자, 이 문단에 국가가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려면 범죄 행위의 내용인 구성 요건과 각각의 구성 요건에 따른 형벌의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형광펜 쳐져 있어야 돼요.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도 비례 원칙이 적용되므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되어야 돼. 즉,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수록 더 같은 법익에 대한 범죄라면 법익 침해의 정도가 클수록 더 또한 어떤 행위가 비도덕적인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해도 형벌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 범죄로 구정될 수 없고, 자,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행위이더라도 법익 침해라는 결과를 자 발생시킬, 여기 중요해, 가능성 동그라미, 가능성이 높은 행위였다면 범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의 예로서 타인의 재산을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모르고 그랬어, 실수야. 그 다음에 후자의 예로서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경우 비록 불이 번지기 전에 지나야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불 질렀잖아. 고의로 그랬잖아. 일부러 그랬잖아. 자, 방아죄로 처벌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처럼 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범죄를 자, 위헌범이라고 하고, 자, 법익 침해가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위험한 사람과 실제로 침해한 사람과, 자, 범죄 행위를 만성하지 못했지만 고의로 범죄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를 자 하려고 했잖아. 하지 못할 뿐이지. 이걸 미수범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해가지고 죽이게 된 거지. 이걸 기수범이라고 하죠.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더라도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게 자 이거 중요해. 자 기수범만이 처벌되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미수범이 처벌되려면 우선 특정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도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내용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수에 이르지 못했는데 처벌화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미수범을 어떻게 처벌할 건데 어디까지 처벌할 건데 어떤 차이를 줄 건데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자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 범죄도 있으므로 구성 요건의 유형에 따라 미수범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미수범 처벌의 근거를 행위자의 위험성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위험성만을 근거로 형벌을 부과하는 건 자 비례 원칙 1문단에서 엄청 자세히 설명한 게 이제 이렇게 용어 막 쓰려고 설명한 거야. 따라서 미수범 처벌의 근거는 중요한 법익은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자 법익의 중요성이 클수록 자 무슨 얘기 했어요? 법익의 중요성. 자 1문단에서 했던 말들을 계속 다 갖다 씁니다. 자 실행의 착수 단계부터 형벌을 부과하므로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수의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침해범뿐 아니라 위헌범도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죄는 위헌범에 속하는 범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자,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방화와 달리 사람이 머무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민식이법 때문에 애기들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뭐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어도 이제 뭐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막 철컹철컹은 아니지만 이제 경찰로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단계로 간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법이 생겨서 그 법이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 어때? 법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 제한 요건을 둔다는 거죠. 근데 형법상의 미수범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세 가지가 있는데 장애미수라는 건 어때? 하려고 했는데 외부적 사정. 자, 불 내려고 했는데 라이터 고장났어. 이에 비해 중지미수는 범죄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룬 후 자발적으로 어때?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강도가 죽이려고 했지만 순간 자기도 이제 두려워져서 강도가 어때? 도망갔어.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범죄자가 나름대로 계획대로 범죄를 마쳤으나 자 내가 잘 해보려고 범죄를 잘 해보려고 내가 독을 타가지고 유찬이한테 먹인 거야. 근데 그게 독이 아니라 영양제였어. 그치? 근데 나는 독인 줄 알았지. 그치? 근데 뭐 유찬이 아주 건강해졌죠. 그래서 그러면 처벌 내용이 달라지게 되잖아. 동일한 범죄에 대해 미수범이라도 위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기수범에게 부과하는 형벌과 비교할 때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감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제될 수도 있다. 자,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형벌이 반드시 가로치세요.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단 범죄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어때? 훔치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고 도망간 경우에는 어때요? 그만두는 것에 대한 보상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보면 홧김에 그치? 그러려고 하진 않았지만 근데 내가 내 핸드폰 부순 건 범죄야?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집에 멍청이가 고1 때였나?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선생님이 이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나는 일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카드를 만들어 준 거야. 카드를 만들어 준 목적은 이 새끼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자 근데 편의점 이제 카드 내역이 이렇게 문자로 오잖아? 근데 편의점에서 인출 이렇게 해서 뭐 그때 수수료 예를 들면 뭐 1,300원 이렇게 현금 인출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저녁에 물어봤지. 야, 이거 현금 뽑아서 뭐 했어? 그랬더니 컵라면 사 먹었대. 어? 카드 있잖아. 이걸로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 거의 한 15년 전의 얘긴데 이 완전 멍청이였죠. 그래서 내가 이 멍청이 얘기를 듣고 말 안 해줬어. 그냥 계속 멍청하게 살아라. 그렇지? 근데 친구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해서 이제 멍청이 티가 났겠죠. 자 가자. 제한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왜 나중에 돈 갚을게요잖아. 체크카드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금을 해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 그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가 명확해.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해 왔고 그러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 거래의 경우에 자, 내가 1,000만 원을 썼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쓰면 내가 1,00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다 알 수 있지. 근데 내가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썼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현금으로 어딜 썼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현금 영수증 제도라는 걸 만들었대. 자, 3문단 넘어갈게요. 자, 이런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고 자, 국세청에서는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에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해서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검증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자, 부동산, 병원과 같은 의무 발행 업종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이면 다 현금 거래, 현금 영수증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거나 혹은 소득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가 자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점에서 밥 먹고 다른 사람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안 된대. 자,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받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택배로 넘어갑시다. 12강 갈게요. 거의 다 왔어요. 자, 가보자. 택배는 화물이 고객을 요구하는 장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접수를 하면 출발지 영업소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화물을 수거하고 영업소에 모인 화물은 터미널로 이동합니다. 자, 터미널은 영업소에서 수거한 화물을 모은 후에 이를 분류하여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것이며 하나의 터미널이 여러 곳의 영업소를 담당합니다. 터미널 동그라미. 자, 터미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허브라는 거잖아. 이 하나의 터미널로 쭉쭉쭉 다 퍼뜨리고 기억 보세요. 자, 그래서 P2P, 그 다음에 허브, 하이브리드. 자, 각각. 자, 지문에서 택배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택배에 관한 종류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거거든. 이런 글은 어떻게 보면 돼?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비교 지문 나오겠지.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자, P2P 유형은 출발지 유형에서 터미널 도착지 터미널로 택배 화물을 직접 동그라미. 자, 운송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성수기의 특정 터미널 물량이 늘어나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산할 수 있어. 하지만 세모 치세요. 장점, 단점이라 그랬어. 자, 더 많은 운송 노선이 필요해서 간선 운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터미널에서 화물을 도착지별로 분류해야 해서 운영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권역별 터미널 수도 많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투자가 어때? 많이 발생해. 자, 하나의 터미널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우에는 움직이지만 안 채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 또 기다려야 되잖아. 시간 비용도 상승합니다. 자, 반면에 HNS 유형은 터미널 허브, 서브 터미널로 나눈 후에 네트워크처럼 운영합니다. 그래서
바로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허브 터미널로 운송해서 허브 터미널에서 어떻게 다 분산시켜서 나눠준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158페이지에 자, 하이브리드 유형은 P2P 그 다음에 HNS 유형이 장점만을 골라서 상황에 따라 유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기준은 터미널 간의 물동량 동그라미. 자, 출발지 터미널에서 도착지 터미널로 이동하는 화물이 간선 운송 트럭을 완전히 채우는 경우에는 직접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허브 터미널을 거쳐서 도착지 터미널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시기별 물량 변화에 대한 대응이 쉽지만 다른 유형들에 비해 이걸 각각 다 대응하려면 허브가 있어야 되잖아. 전체적인 분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160페이지 문제 4번 풀어볼게요. 무조건 포지션을 그냥 하나를 정해. 내가 돈을 빌려줬든 내가 돈을 받을 사람이든 내 부동산이든 혹은 내가 세입자든 하나의 포지션을 정하고 글을 읽어가세요. 얘도 이해되고 얘도 이해되고 얘도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이럴 수 같고 그럼 비교해서 그러면 뭐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정해.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엔 글을 읽을 때 난 항상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 항상 세들어 사는 사람이고 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푸는데 우리 권리를 하나를 정하고 해보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그럼 돈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한번 읽어볼까? 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 채권이라고 하고요. 금전 채권은 다양한 거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채권 동그라미 1번 대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대출금 상환 채권 동그라미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의 차임 채권 3번. 자,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을 지급기일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생각 계속 하죠. 지급기일에 자, 돈을 갚기로 한 날이야. 지급기일은 대개 자, 그냥 구두로 하지 말고요. 계약으로 해. 선생님이 하윤이한테 하윤아 1억만 빌려줘 해서 빌렸어. 내일 줄게. 하윤이가 내일이 돼서 1억 다시 줘. 내일 준다고 했잖아. 마치 다이어트 같은 거죠. 이제 내일 줄게. 언제 줘? 그러면 계약해야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다만 금전 채권 중에서 지급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한 때 가로치세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 지급기일이 되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스스로 채무자의 돈을 가져갈 수는 없고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하윤이가 나한테 1억 빌려주고 나한테 와서 찾아가서 빨리 1억 내놔라고 막 때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돈 대신 받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강제 집행은 채무자가 가로치세요. 반대하더라도 내가 싫어요 라고 해도 무조건 돼. 법정 요건이 충족 경우에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법원이 주도합니다. 자, 강제 집행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글에서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경매 절차는 채권자 경매의 목적물을 특성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 자, 그럼 일단 법원에 뭐해? 경매할게요 라는 신청 과정을 먼저 올려요. 그 전에 채권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자, 밑줄 치세요. 이거 중요해 얘들아. 공적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 계약서가 없어. 그럼 안 된다고. 말로만 빌려준 거야. 통장 거래 내역이 없어. 그럼 안 된다고. 하윤이가 나한테 아니 나 분명히 스키니한테 1억 빌려줬단 말이야. 통장 거래 내역도 없고 만난 기록도 없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나는? NQG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고. 그치? 자, 갑이 소유한 이 부동산에 대해 의리 경매 신청을 하려면 사실 채권의 물론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도 돈 못 받았어 확인돼야 돼.
이러한 공적 확인은 확정 판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확정 판결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하고요. 확정적으로 판결이 돼야 돼. 신청만 해서 바로 우리 집 와가지고 1억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뭐해. 그 다음에 확정 판결하고요. 의리갑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걸어서 판결이 확정 동그라미 을은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의 목적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데 이것을 압류 동그라미 치세요. 자,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집에 막 갑자기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빨간 딱지 막 붙이는 거 있지? 그게 압류지, 압류, 그치? 자, 그래서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공시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법원은 압류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자,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매수인 동그라미. 선정된 매수인이 자신이 제시했던 가액을 법원에 납부하면 매수인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고요. 자, 부동산 얘기했잖아 우리. 자, 그럼 부동산을 경매에 올린단 말이야.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요 빌딩 주상복합이니까 여기 집이 20억 정도 하거든. 후덜덜이죠. 자, 근데 이게 경매로 이제 여기 살던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한 14억 정도 안 팔려? 13억 정도 안 팔려면 한 10억 정도로 나와. 그럼 사실 다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럼 10억을 기준으로 경매에 붙여. 그럼 경매 온 사람들이 10억이요, 13억이요, 14억이요, 저 15억이요. 그래, 그럼 15억에 이 집이 팔려. 실제로는 20억짜리 집이지만 15억의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15억을 내고 이 집을 나는 가지니까 땡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임장 보러 가네, 경매하네, 한동안 또 엄청 많이 했잖아. 또 지금도 많이 하지만 이런 것들 사실 많이 이익이죠. 그렇죠? 그럼 이 15억을 가지고 이제 자, 돈 갚자라는 걸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돈을 누구 돈 먼저 갚을 거야 라는 거지. 선생님이 1억을 빌렸는데 A한테도 1억을 빌리고 B한테도 1억을 빌리고 C한테도 1억을 빌렸어. 근데 우리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1억밖에 없단 말이야. 1억밖에 없는데 1억씩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 뭐 가위바위보해? 자, ABC 가위바위보 이럴 순 없잖아. 그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자, 법원도 절대로 공짜로 일 안 하죠. 자, 경매비용, 미납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 배당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배당 가능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인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자가 여러 명이면 이들은 배당 가능 금액으로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따라서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배당 액수의 합산액이 배당 가능 금액보다 큰 경우에 채권자들은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안분배당 동그라미. 위에 예에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걸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는 돈이 1억이고 채무자 갑에 대해 을은 1억을 3억 원의 금전 채권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자, 그럼 어떻게? 뭐 3천 이렇게 나눠서 배당을 받기도 합니다. 자, 한편 안분배당 원칙에 대한 예외, 중요해. 예외로서 경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물건이 설정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담보물건자는 그 목적물의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 가액 전부 동그라미. 자, 우선 변제권을 적용합니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내가 얘한테 1억을 빌려줬을 때는 이 집을 담보로 빌려준 거야. 그러니 이 집이 팔려서 경매로 나온 돈은 누구 돈이야? 내 돈이야. 얘네 거 돈 못 갚고 일단 내 거부터 갚아야지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에 비해 니은 가세요. 일반 채권자, 즉 우선 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금전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수중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 가압류. 자, 알고 보니까 내가 1억짜리 차가 있나? 있겠지. 있을 수 있나? 있겠지. 자, 1억짜리 차도 있었어. 그러면 이 B가 뭐야? 그럼 아직 이거 안 팔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어. 그럼 이 차 팔자마자 이거 다 누구야? 내 돈 먼저 갚어 라는 걸 하는 거지. 가압류를 마친 채권자는 가압류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만 인정되므로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 채권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러한 담보 물권자는 자신보다 나중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거나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특상강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약 지문 할 수 있는 자료들 다 제공할 건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 사연아 앞에 우리 또 빠진 내용